이 공식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반드시 이제 숙지하셔야 됩니다. 예,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윤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실생활에서의 응력 조건, 변형 조건, 그 다음에 뭐 공칭 응력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칭 응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일단 먼저 강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강도는 바로 무엇이냐? 재료의 하중이 걸린 경우에 재료가 파괴되기까지 변형 저항이다. 즉 외부에서의 하중이 걸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당기게 되면 인장응력이고 누르게 되면 압축응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장응력은 이제 이 인장인 압축응력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 작용하는 면에 수직한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전단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용하는 면에 수평한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인장인 압축과 같이 수직한 응력, 수직응력이죠. 그죠? 수직응력과 그 다음에 전단응력은 이제 수평한 이러한 부분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실 텐데 원래 길이에서 늘어난 만큼 그걸 우리가 이제 비율로 생각해 준 게 바로 이제 변형률이라는 것이 되겠고요.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위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늘어난 만큼이 뭐 밀리미터다. 그 다음 또 늘어난 게 밀리미터다라고 하면은 밀리미터 이렇게 되니까 단위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또 전단 변형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단 변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삐뚤하게 밀어줬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전단 변형률에서는 이 각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이 각도라는 것이 이제 요 길이, 세로 길이 y분의 델타 x가 되겠고, 이 y분의 델타 x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감마라는 이제 각도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게 이 탄젠트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가 0에 가까워지면은 세타가 그냥 세타로 생각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단 변형률은 세타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단 변형에 대해서는 뭐 이러한 뭐 각도 변화, 시계 방향으로의 각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전단 변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 드릴 거는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탄성 변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일라스틱 디포메이션, 일라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엘라스틴 같은 뭐 그런 샴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찰랑찰랑거리는 약간 뭐가 늘어났다가도 잘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탄성이라는 말을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봤냐면, 바로 이제 용수철에서 많이 제일 들어봤습니다. 용수철 같은 경우에는 늘렸다가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다음 고무줄 같은 것도 탄성이죠. 그죠? 이렇게 늘렸다가 놓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바로 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늘어난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나 보면 그거는 바로 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탄성과 소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elastic behavior, elastic deform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원자들을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러한 뭐 시편이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 원자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줘야 되겠습니까? 이 강도라고 하는 거는 외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력을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력을 주게 되면 이 응력을 어느 정도 줘서 당겨 주는 거죠.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건 하중이 되겠고요. 이 델타라고 하는 거는 변형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늘려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원자들이 서로 떨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간격이 증가한 이런 것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손을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것처럼 이 원자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힘을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늘어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손을 놓았다면은 다시 붙을 수가 없지만 손을 계속 잡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붙어 이러면 손쉽게 다시 원래대로 붙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언로딩 했을 때. 그래서 응력을 제거했을 때 또는 외부 하중을 제거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탄성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하중을 주고 그 다음에 그 하중을 제거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 이유는 원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가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위쪽에만 이제 주로 이제 주목하셨을 텐데 이 아래쪽에는 그래프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초기 상태는 힘이 없고, 그죠? 늘어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힘도 여기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 변형률도 0이죠.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힘을 어느 정도 가해 보겠습니다. 힘을 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 우리가 가한 하중만큼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10N이라는 힘을 줬을 때 1mm가 늘어난다라고 가정하면 20N이라는 힘을 줬을 때는 2mm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선형적이다. 힘을 주는 만큼, 하중을 주는 만큼 늘어난다라는 게 바로 선형 관계다. 근데 선형이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바로 이런 탄성 변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선형 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늘어났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응력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럼 뒤로 돌아갈 텐데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 보셨죠? 화살표 보셨죠? 그죠? 원래 상태로, 원래 그 왔던 길을 따라서 돌아가는 겁니다. 왔던 길을 따라서. 자, 예를 들자면 우리 눈밭을 걸어간다 그러면은 눈밭을 걸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을 표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걸어갔던 그 발자국대로 다시 밟고 나오게 되면은 이게 가긴 갔는데 뭐 돌아온 게 있나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 선형탄성에서도 갔던 길을 그대로 돌아오는 그대로. 그러면 이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 되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런 가역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역적이라고 하는 거는 뒤로 돌아갈 수 있다. 영어로는 이제 reversible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reversible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바로 탄성 변형이 되겠습니다. 원자 사이에 간격만 증가하고 손은 그대로 잡고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외력을 제거해도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탄성 변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성 변형에서도 어떤 것들은 이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이선형적인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들도 보고는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금속 강도학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의 대부분의 금속 재료는 이러한 그 선형 탄성을 나타내거든요. 선형 탄성이기 때문에 비선형 탄성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형 탄성, 리니어 엘라스틱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원래 그 하중을 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돌아올 텐데 돌아오는 만큼이 얼마만큼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탄성 회복률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여기에서도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그려놓고요. 이제 얼마만큼 돌아오느냐를 해보게 되면은 자, 힘을 가했습니다. 그죠? 가했는데 자,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직선 구간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꺾이기 시작하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꺾이는 순간 이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성이 되면은 원래 상태로 그만큼은 돌아오지 못하죠. 탄성만큼은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데 소성 변형된 만큼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했다가 이걸 힘을 제거했을 때 어떻게 돌아오느냐? 여기에서 원래 상태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은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쭉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뭐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온다는 거죠. 요 라인 따라 이런 식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이 돌아오는 만큼을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elastic strain recovery다. 이게 돌아오는 만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좀 예쁘게. 너무 이렇게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어떻다는 거죠?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요걸 따라서 요 라인을 따라서 돌아온다. 그래서 그만큼이 얼마만큼이냐, 그만큼. 요만큼이 바로 탄성 회복률이라는 거. 탄성 회복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이제 힘을 가해주면요.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갔다가 또 이거 회복하면은 다시 떨어뜨리면 또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여기로 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탄성 회복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선형 탄성 특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linear elastic property라고 하는데, 그럼 linear하다는 거는 이 공식에서 1차 함수를 따른다라는 것이거든요. 1차 함수를 따른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기울기에 해당하는 또는 이제 그 계수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울기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 탄성 계수라고 합니다. 탄성 계수를 이제 E라고 하는데, 왜 E라고 하냐? elastic, 탄성 일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elastic, 이 E를 따서 이제 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elastic 모듈러스라고도 하고, 또 0이라는 사람이 이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영스 모듈러스라고도 하고, 한국말로는 탄성 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공식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선형적이다. 용수철 땡기면은 다시 이제 원래 상태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띵 하면서 돌아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용수철 상수라는 거 옛날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y는 k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k라고 하는 것이 용수철 상수가 되는 건데, x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죠. 예를 들자면 용수철을 여기에 달고 했을 때 직렬로 하면 훨씬 많이 늘어나고 병렬로 하면 많이 안 늘어나더라. 그래서 병렬로 하는 경우가 용수철 상수가 어떻게 되는 거 더 커지고, 직렬로 하면 용수철 상수가 작아진다. 이런 개념들을 예전에 학창 시절에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은 게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이 탄성계수란 E라는 걸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 E라는 것을 이 기울기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스트레스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게 스트레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응력은 시그마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E라고 표현한대요. 이거는 뭐 일롱게이션 뭐 이런 개념이 되겠군요. E라고도 표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거를 이제 입실론이라고 이렇게 시그마니까 입실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시그마는 E의 E 또 E의 입실론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고,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그래프에서의 이 기울기가 뭐냐? 기울기가 바로 이 탄성 계수라는 겁니다. 탄성 계수 E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바로 선형 탄성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 이건 이제 인장, 요로 늘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인장, 줄이면 압축,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후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탄성에서 영역에 우리가 뭐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공식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반드시 이제 숙지하셔야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한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개념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푸아송비. 푸아송비라는 개념이 사실은 재료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가지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한 가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탄성계수.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이제 푸아송비. 이러한 것들은 소재가 결정되고 그 온도가 결정되면은 변하지 않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재료 상수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다른 것들을 계산할 때, 다른 것들은 변수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뭐 상수로, 이제 컨스탄트한 값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푸아송비라고 하는 거는요, 요런 개념이에요. 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어떤 소재를 뭘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늘려줄 거예요. 그죠? 늘려주는데, 얘를 이렇게 늘리면은
자, 이쪽으로는 늘어나니까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게 되겠죠. 길어지게 되는데,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게 측면을 보시면, 이게 늘렸을 때 측면을 보시면, 측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얇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측면으로는 이 두께, 즉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작아지는 것이고, 이쪽 면은, 길이 방향면으로는 길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한 그림이 어디 나와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잡아당기게 되면은 이 롱기튜디널이라고 하는 길이 방향으로는 쭉 늘어나지만 이 측면 방향, 레터럴이라고 하는 방향은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은 당연히 일어나는데 어떠한 소재냐에 따라서 제가 어떤 소재는 이만큼 제가 늘렸는데 엄청 많이 줄어든 소재도 있을 것이고 이만큼 늘렸을 때 적게 줄어드는 소재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푸아송비가 소재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됩니다. 즉 푸아송비가 높다라고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쭉 잡아당겼을 때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쭉 잡았을 때 많이 줄어드는 게 푸아송비가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고무줄 같은 거 있잖아요. 고무줄을 쭉 당기면 많이 줄어들죠. 그 부분이 푸아송비가 굉장히 높은 것이 되겠고 돌 같은 것들이 잘 늘어나지 않겠지만 이게 이만큼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 이만큼 잘 안 줄어들겠죠. 금속은 한 그 정도 중간쯤 되는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폴리머, 고분자 그 다음에 고무 이런 것들은 푸아송비가 높은 쪽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세라믹이라고 하는 약간 돌과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푸아송비가 굉장히 낮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푸아송비의 이 단위 같은 거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탄성계수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아까 기울기잖아요. 그죠?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가파스칼, 이런 파스칼과 같은 이런 단위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왜 파스칼이라는 단위 나타내게 되겠습니까? 요 2라고 하는 게 단위가 없죠. 그죠? 단위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요 시그마와 단위가 같아야 되니까, 같이 이제 파스칼, 그 다음에 이제 크니까 기가파스칼이라는 단위를 나타내게 되는데, 푸아송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이제 단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연신율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푸아송비를 쓰시면 되겠고요. 자, 푸아송비가 그럼 예를 들자면은 엄청나게 이제 좀 높은 경우 0.5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내부에 이제 밀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실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푸아송비는 대략적으로 한 0.5 이하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되거든요. 0.5 이하라는 거는 바로 이제 밀도가 감소한다. 즉 밀도가 감소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 때 푸아송비가 이제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는 이런 공공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푸아송비가 0.5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만큼 많이 이제 줄어들 수가 없겠죠. 그죠? 낮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줄어들면 많이 줄어들수록 푸아송비가 높은 것인데 많이 못 줄어드니까 근데 이제 계속 땡기긴 땡기고 있잖아요. 땡기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어떠한 공공들이 생겨나야 되겠습니다. 공공들이 이렇게 생겨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줄어들게 되면 이 사이에서 내부에 공공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 푸아송비가 0.5보다 낮을 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아송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푸아송비를 다시 보시게 되면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X축과 Y축에 해당하는 것은 X축은 이제 롱기튜디널, 길이 방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Y축은 레터럴, 그래서 측면 방향이 되겠습니다. 측면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푸아송비는 이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는 길이분에 여기에서의 그 측면 방향으로 줄어드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냐? 바로 이 마이너스라는 값을 쓴다라는 거죠. 마이너스라는 값을 쓴다고 해서 푸아송비가 음수가 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푸아송비가 양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이 레터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이 줄어드는 방향이죠. 줄어드는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방향이 당연히 무슨 방향이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고 위쪽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늘어나는 이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푸아송비는 여기에서 그 마이너스라는 값이 붙어서 결국에는 무슨 값이 나타납니까? 0.33이나 이런 정도의 양의 값을 나타냅니다. 그럼 재밌는 사실은 푸아송비는 단순히 이런 식으로 항상
포화송비의 양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줄어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포화송비가 음수인 경우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포화송비 음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쪽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쪽으로도 늘어나야 된다. 이 늘어나고 그게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구조적으로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요,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에 포화송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양수라고 하는 거는 늘어난 만큼 줄어드는 것이 되겠는데, 음수라 하는 거는 늘어나도 또 늘어나는 이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포화송비가 음수인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이 포화송비에 대해서 이제 3차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그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탄성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일단은 전단 탄성 계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단 응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전단 응력 우리가 뭐로 이야기하냐면은 시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타우라는 값으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전단 변형률은 감마라는 값을 쓰거든요. 그래서 타우와 감마라는 값을 쓰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계수는 뭐냐? 바로 G 값을 씁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수직 응력에 대한, 인장인 압축에 대한 그 탄성 계수는 뭘 썼습니까? 대문자 E를 썼죠. 근데 전단 응력에 대한 부분은 라지 G를 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전단 탄성 계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우리가 보통 쓰이냐, 이런 비틀림 시험, 이렇게 비틀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잡아당길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고 하는데, 비틀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비트는 경우에는 이렇게 휘어지면서 얘가 이제 밀리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바로 이 전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틀림 시험 같은 경우에 전단 탄성 계수를 쓰게 되겠고요. 최적 탄성률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정수압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물속에 많이 들어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은 이 우리가 받는 압력이 다 어떻습니까? 머리나 발끝이나 뭐 몸 전체적으로 다 받는 압력이 거의 다 비슷한 압력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정수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는 이 압력들이 비슷할 경우에는 이 최적 탄성률, 전체 부피에 대한 탄성률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K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건 이제 P라는 값을 써서 K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부피가 줄어드니까 V0분의 델타 V 얼마만큼의 그 부피 차이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최적 탄성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탄성 특성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탄성 계수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탄성 계수는 주로 이제 단위가 뭐가 되냐면 기가파스칼이라는 굉장히 높은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기가라고 하는 것은 10의 9승을 의미합니다. 10의 6승이 메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의 3승, 그러니까 1000배가 키로가 돼요. 키로, 그 다음에 100만 배가 메가. 10의 9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억 배죠. 10억 배. 그걸 우리가 기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반대로 이제 더 줄어드는 단위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1000분의 1이다 하면 밀리. 그래서 여러분 밀리미터라는 단위 아실 텐데, 그게 미터의 1000분의 1, 밀리라는 단위, 밀리미터. 그 다음에 100만 분의 1은 마이크로미터. 뭐 마이크로라는 단위 쓰고, 그 다음에 또 10억분의 1. 10억분의 1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노라는 단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금속 소재는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 탄성 계수가 40에서 한 4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철강이나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재들이 한 200 정도가 되겠고요.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 200 이런 수치들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세라믹은 훨씬 더 높은 경우, 다이아몬드는 훨씬 굉장히 탄성 계수가 높죠. 다이아몬드는 엄청나게 탄성 계수가 높은 소재 중에 하나고, 고분자, 폴리머 같은 경우에 탄성 계수 이렇게 좀 낮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합재는 이제 다양한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탄성 계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면은 이 선형 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탄성 계수, 그 다음에 전단 계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최적 탄성 계수 이런 것들도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봤던 거는 그 포화송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또 이제 잘 습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